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고 펌프질을 하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긴장하시죠. 혹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소와 다른 수치가 나와서 당황하기도 하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혈압 측정 후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호사분께 혈압이 170이 넘었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재면 괜찮은데 왜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집에서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병원에 가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매일 재는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혈압계가 고장난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그 힘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혈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숫자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인 란셋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위험 요인들 중에서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 원인의 19.2%가 고혈압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혈압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치료나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의사들조차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혈압이 200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숨이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은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140에서 180 정도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누가 고혈압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발견했을까요? 바로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심장과 혈관 질환이 훨씬 많이 발생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미국에서 프레이밍햄이라는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심장과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면서 비로소 고혈압이 심각한 질병의 위험 인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혈압을 치료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합병증이 너무 많았고 치료 약물도 효과가 좋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을 낮췄더니 합병증 발생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혈압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 우리는 그 덕분에 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이 정확히 왜 위험한 것일까요? 고혈압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 눈의 망막혈관, 같이 중요한 장기의 혈관들이 손상받으면 뇌졸중, 치매, 심부전, 만성 콩팥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혈압을 미리 잘 관리하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하나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은 35%, 심근경색 위험은 20%, 치매 위험은 13%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 양질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에 성공한 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십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5에 95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 김할머니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찾아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김할머니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이웃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치매에 걸린 친구분 생각도 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할머니는 혈압 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확한 혈압 측정부터 시작했어요. 집에서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꼼꼼히 측정한 평균 혈압은 172에 93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의 키는 155cm였는데 몸무게가 65kg이었어요. 체질량 지수로 계산해보니 27.15 비만 단계였습니다. 목표를 5kg 감량으로 정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식단에서는 가장 먼저 소금 섭취를 줄였습니다. 평소 짜게 드시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 양도 줄였어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토마토를 매일 드셨습니다. 운동은 처음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소 성격이 급하신 편이었는데 혈압 관리를 계기로 마음을 차분히 갖는 연습을 하셨어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고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노력을 3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한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무게는 5kg이 줄어서 60kg이 되었고 혈압은 155에 85로 떨어졌습니다. 추가로 3개월 후 김할머니의 혈압은 145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할머니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김할머니는 1년 넘게 혈압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혈압이 138에 78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을 전혀 드시지 않고도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 68세이십니다. 5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160에 95 정도였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높아져서 작년에는 175에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매번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려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보셨거든요. 또 혈압약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무서운 소문도 들으셨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 개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셨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셨고 그것도 가볍게 산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소주 서너 잔씩 드셨고 담배도 하루 한 갑 정도 피우셨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박 할아버지의 혈압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혈압을 재보면 180에 110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서 박 할아버지의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급히 응급실로 모셔갔더니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는 질병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막히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져서 걷기가 어려워지셨고 말씀도 이전처럼 명확하지 않게 되셨어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박 할아버지는 이제야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약 5년 전부터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압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높으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뛰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이 동맥으로 힘차게 밀려나가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수축기 혈압입니다. 반대로 심장이 이완될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이 이완기 혈압이죠. 정상적인 혈압은 수축기가 120 미만, 이완기가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혈관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흐르는 통로도 좁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장기들의 혈관이 손상받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심장혈관이 손상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병들이죠. 콩팥혈관이 손상되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합병증들의 공통점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혈압을 미리 잘 관리하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혈압을 10 정도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은 35%, 심근경색 위험은 20%나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혈압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측정해서 엉뚱한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먼저 혈압계 선택부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자동 전자 혈압계가 가장 좋습니다. 팔뚝용 자동 전자 혈압계를 선택하시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을 재기 30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목욕,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측정하기 5분 전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측정할 때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으세요.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오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커프는 팔꿈치 위 2cm 지점에 감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감으세요. 측정이 끝나면 결과를 기록하시고 1분 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세요. 정확한 혈압을 알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아침 혈압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아침 식사나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재세요. 저녁 혈압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재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측정한 결과 중에서 첫째 날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6일간의 평균 값을 계산하세요. 이 값이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혈압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이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 체중 관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kg 감량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목표 체중을 설정할 때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25 미만을 정상 체중으로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체질량 지수 23에서 27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가 적당해요. 식단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당분이 많은 음료수, 과자, 케이크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단맛이 생각날 때는 과일을 드세요. 식사량 조절도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20% 정도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운동을 병행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염식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찌개, 라면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있어요. 국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와 김치, 젓갈, 장아찌 등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조미료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 간장, 된장 등을 사용할 때는 양을 줄이고 대신 다른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칼륨 섭취를 늘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하루에 3.5g 이상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드세요. 하지만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에서 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면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둘째,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도가 줄어듭니다. 고혈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이에요. 운동 강도는 중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1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속도를 늘려가세요. 목표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셋째,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혈압은 계절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겨울에는 혈압이 높아지고 여름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에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위 때문입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천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겨울철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세요. 외출할 때는 옷을 충분히 입고 목도리와 모자도 착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하세요.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름에는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많이 흘려서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여름철에는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안지오텐신 억제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가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적은 용량으로 조합한 복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가끔 혈압약을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가 있죠. 점심시간 전에 생각나면 바로 드시고 저녁에 생각나면 그날은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드세요. 혈압약 복용 중에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기약,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제제는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혈압 관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혈압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철저히 개선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혈압약이 치매를 유발하나요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수많은 연구에서 혈압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것이 정상 아닌가요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질문은 혈압약에 내성이 생기나요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혈압약에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혈압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은 정확히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서 평균값을 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셋째, 혈압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현대의 혈압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용하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째 정확한 혈압 측정법을 익히고 첫 번째 측정을 해보세요. 이틀째부터 7일째까지 매일 아침 저녁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동시에 식단에서 염분을 줄여보세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소스는 찍어서 드시고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혈압 평균값을 계산해 보시고 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격려하시고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당뇨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의 모든 것, 합병증 예방법, 올바른 식단 관리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동네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매일 수많은 분들이 약국을 찾아오시는데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타민C가 그냥 단순한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약사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C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의료진 중에서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함께 비타민C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약국에 오셔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사님, 비타민C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간다면서요? 그럼 먹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큰 오해이거든요.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간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건 마치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나가니까 물 마시는 게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는 정말 특별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우선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흡수율이 대략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mg을 드시면 300mg 정도가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70%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흡수된 30%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가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방광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방광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방광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70%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대장 속 좋은 균들을 늘려줍니다. 마치 유산균처럼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서 변비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흡수되는 부분도 유익하고 흡수되지 않는 부분도 유익해요. 한 톨도 버려지는 게 없다는 뜻이죠.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비타민C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바로 비타민C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방광을 보호하느라 열심히 일한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적당한 선에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비타민C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의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80대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자주 아프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셨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무엇보다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비타민C는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약국에 오셔서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걱정이 있어요. 약사님,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면서요? 저 콩팥이 안 좋은데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큰 오해이거든요. 심지어 일부 의료진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약국에서 15년 동안 상담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콩팥에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비타민C가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걱정이 왜 생겼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부에서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비타민C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 정도만 흡수돼요. 나머지는 흡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콩팥이 무리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비타민C 걱정하실 거면 김치나 국에 들어간 소금부터 걱정하세요. 그게 콩팥에 훨씬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짠 음식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비타민C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해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가는 혈관들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예요. 마치 수세미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혈관들이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옛날에 괴혈병이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비타민C가 부족해서 혈관이 터지는 병이었어요. 그만큼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콩팥 기능이 안 좋으셨던 어르신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검사 수치가 좋아지신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약사님 덕분에 콩팥이 젊어졌네요. 였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모든 분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비타민C가 콩팥에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콩팥을 구성하는 혈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본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의료진분들은 콩팥 기능이 나빠진 환자를 좋게 만들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비타민C도 줄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제가 약국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콩팥 기능 때문에 걱정하시면서도 비타민C는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해 드려요. 어르신 비타민C 걱정하실 시간에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 짠 음식 줄이세요.
그게 콩팥 건강에 훨씬 중요해요. 비타민 C는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실제로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리시고 기운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각종 검사 수치들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걱정되신다고 비타민 C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절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서 콩팥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콩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에 관한 거예요. 약사님, 비타민 C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면서요?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 말이에요.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비타민 C와 콜레스테롤의 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250이었던 수치가 220 정도로 내려가는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거든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담즙산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비타민 C가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콜레스테롤이 잘 사용되면서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약사로서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많이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보이시고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특히 면역세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골수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백혈구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면역세포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제가 약국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수치를 40대까지 낮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감기에 걸리시고 기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게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할머니가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금 줄이시고 나서는 확실히 기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콜레스테롤도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럼 콜레스테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비타민 C의 진짜 역할이 나타나요.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예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나쁘게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상담할 때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생각하세요.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면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혈관 건강이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고 비타민 C를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혈관 질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면서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조절하세요. 지금까지 비타민 C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들을 풀어드렸는데요.
정말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약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감기와 비타민C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을, 겨울철이 되면 약국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오세요. 약사님, 감기 기운이 있는데 비타민C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감기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경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와 감기의 관계를 제대로 연구한 실험이 있어요. 사람과 똑같이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실험용 쥐를 가지고 한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죽어버렸어요. 반면에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은 쥐들은 감기에 걸려도 쉽게 회복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충분한 쥐들은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역 물질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해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마음껏 증식하게 되죠. 처음에는 코나목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관지와 폐까지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면역 물질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막아줘요. 그래서 감기가 심해지지 않고 빨리 회복되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어요. 비타민C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확연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처음에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시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걸려도 일주일 정도면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손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자주 감기를 옮아 받으셨는데요.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는 손자들이 감기에 걸려도 본인은 안 걸리시더라고요. 약사님, 이게 비타민C 덕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기에 걸린 다음에 비타민C를 먹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감기에 걸리셨더라도 늦지 않아요. 감기 초기에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만 비타민C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마치 화재가 났을 때만 소방서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와, 똑같은 말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서 면역력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감기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는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도 발표된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걱정되시면 비타민C를 꾸준히 드세요. 특히 환절기나 주변에 감기 환자가 있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루 형태의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사님,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즉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물과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놓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시고 그 상태에서 비타민C 가루를 혀 위에 살짝 뿌린 다음 바로 삼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화될 시간도 없고 신맛도 거의 못 느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한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더니 나중에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물에 타서 드시고 싶으시면 컵에 물을 준비해 놓고 비타민C 가루를 넣는 순간 바로바로 드시세요. 절대로 미리 타놓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타민C가 아니라 그냥 신맛 나는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중성 비타민C에 관한 거예요. 약사님, 속이 쓰려서 중성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똑같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성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타민C의 정식 이름은 아스코르빈산이에요. 여기서 산이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할 때는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중성 비타민C는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걸 붙여서 산성을 중화시킨 거예요. 마치 매운 음식에 우유를 넣어서 맵지 않게 만든 것과 비슷해요. 위에는 편하지만 원래의 매운맛, 즉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는 많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약국에서 상담할 때 중성 비타민C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효과를 생각하시면 일반 비타민C가 좋고 위가 너무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거예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비타민C를 드시면 위벽에 직접 닿지 않아서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밥을 든든히 드신 후에 드시면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두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mg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드시고 괜찮으면 1000mg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거죠. 세 번째는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3-4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위의 부담이 훨씬 적어요. 제가 약국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위가 많이 약하셔서 처음에는 비타민C를 못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사 후에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2달 만에 하루에 2000mg까지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해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야 해요.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비타민C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요. 천천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비타민C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흡수율도 좋고 위에도 편해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C 알약이 좋나요? 가루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느 것을 드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편하게 꾸준히 드실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알약이 편하신 분들은 알약으로, 가루가 좋으신 분들은 가루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가루는 보관할 때 습기에 주의하시고 알약은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를 드시기 시작하셨으면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일주일 드시고 효과가 없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신 어르신이 약사님,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기운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가 정말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천연 비타민 C라는 광고를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약사님, 천연 비타민 C가 합성 비타민 C보다 몸에 더 좋다면서요? 더 비싸던데 그걸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천연 비타민 C 제품들, 대부분 마케팅 용어예요. 진짜 천연 비타민 C는 딸기나 오렌지 같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로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섭취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1000mg을 과일로 섭취하려면 딸기를 한 박스 정도, 레몬은 20개 이상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제품으로 나온 천연 비타민 C는 뭘까요? 사실 이것도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추출한 거예요.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곡물을 미생물에게 먹여서 발효시켜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천연이에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업체들은 합성 비타민 C는 석유에서 만든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허위 광고예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C는 대부분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옥수수 전분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 합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비슷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타민 C 분자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화학식도 똑같고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똑같아요. 마치 물이 빗물이든 수돗물이든 같은 물인 것처럼요. 제가 약국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천연이라는 광고에 혹해서 일반 제품보다 3배나 비싼 비타민 C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그 돈으로 일반 비타민 C 석 달치를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제품들은 순도가 95% 정도예요. 100%가 아니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머지 5%는 부영제나 안정제 같은 거라서 전혀 해롭지 않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저는 한 번에 4000mg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000mg을 드시고 싶으시면 4000mg씩 3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이런 식으로요. 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는 흡수율이 30% 정도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아까우니까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죠. 제가 약국에서 상담할 때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비타민 C는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mg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점 늘려가시고요.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C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감기도 덜 걸리시고, 혈관도 건강해지시고, 전체적인 면역력도 좋아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셔야 해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